처음 이제 사회공헌을 막 시작하는 기업들은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자원봉사단 구축 어떻게 하는 거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단장은 누가 맡는 게 좋고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또 요 단계가 끝나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 자원봉사 사회공헌을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냉정하게 평가해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단계가 끝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우리 유한킴벌리처럼 우리 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 주십시오. 이왕 하는 거 기업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NGO도 아니고 뭔가 A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사회공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사회공헌에 우리 역량을 좀 집중해서 전략적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은 어떤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앞으로 넥스트 100년을 지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클 포터입니다. 마이클 포터는요, 원래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었던 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불현듯 갑자기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분은요, 정확합니다. 공유가치라는 쉐어드 밸류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회공헌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 가치를 형성해야 된다. 자선 기부를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자선 기부는요, 공유 가치가 수혜자 한 사람밖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 가치는 사회공헌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혜자들이 이득을 얻고 지역사회가 부흥되는 그런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그런 공유, shared value라는 CSV라는 그런 새로운 가치 개념을 2000년대에 들고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 초에 완성한 논문이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이분은요,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 밸류, 그러니까 가치, 밸류 체인 속에서 사회공헌이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밸류 체인이 뭡니까? R&D에서부터 생산, 그 다음 판매, 그 다음 이제 뭐 사후 조치까지 그 연결고리 속에서 CSV가 다 녹아들 수 있다. 두 번째, 필립 커틀러는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어느 순간 혜성같이 마케팅의 공익이라는 개념을 담아옵니다. 그 필립 커틀러가. 그래서 필립 커틀러는 공익 마케팅에서도 대부지만은 일반적인 그냥 마케팅 이론의 켈로그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은 저런 겁니다. 이왕 상품을 팔 때 상품의 공익을 얹어버리자. 그 기업이나 상품에 가장 매치가 되는 그러한 그 공익을 만들어서 상품을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을 그 공익에 투입하자는 거고, 기업의 밸류 체인 속에서, 가치 사슬 속에서 사회공헌이 다 기여를 해야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마이클 포터랑 똑같습니다. 그 공유되는 가치가 있어요. 두 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는, 빌 게이츠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빌 게이츠가 무슨 대단한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즉, 자본주의 틀 안에서, 이론 안에서 이 세상을 바꿔보자.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잘 이용하면은 이거 정말 10억의 굶어 죽는 빈민들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공헌이 가장 철학을 잘 반영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시장의 작동 원리라는 게 적정 기술이랑 가장 비슷한 용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계 3대 석학들이 주장하는 미래 경쟁 우위는 뭘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로 사회공헌을 통한 공익과 기업 이익의 공존입니다. Doing well, doing well by doing good. 좋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창출한다. 공익 플러스 이익입니다. 바로 이 이익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익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탐욕스러운 돈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제적 개념에서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좀 더 폭넓은 개념의 여러분들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책을 펴낸 제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공헌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공헌의 앞으로 미래 사회공헌 유형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패턴으로 갈 것이다. 첫째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주는 자립기반형 사회공헌으로 희망사다리 이런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의식기업입니다.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 중에 또 역할은요, 한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어떤 의식개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핑크리본 캠페인, 유방암 발병률을 많이 낮춰줬죠. 그 다음 에이즈를 방지하는 레지 캠페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공익허브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공익허브형은 뭐냐면요, 이제 기업은 어떤 특정 공익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학술이라든지 지금처럼 리더스 아카데미라든지 정보의 허브가 되고 또 의식기업과 어떤 특정 테마의 허브가 되어야 된다. 즉 좀 NGO들도 좀 키워줘야 되고 그 특정 분야의 네트워크형 사회공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업이 자기 혼자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기업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네트워크, 지금처럼 이 SAK가 대표적인 네트워크형 사회공헌입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회공헌 유형과 세계 석학들이 얘기했던 사회공헌의 어떤 방식이 짬뽕되면, 믹싱되면 어떤 결과가 산출될까요? 오늘 그 예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얘기했던 장애인 자립지원형 사회공헌과 마이클 포터의 전략적 사회공헌이 결합된 사회공헌을 아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인데요. 흔히 자립지원하면 이제 장애인 자립지원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예,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 핸디캡을 안고 가장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이제 돌봐주는 것이 이제 자립지원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쪽 자립지원을 많이 생각하고 작년 한 해 또 재작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장애인들 빵 제조 기술을 만들어서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화 시키는 것이 또 한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빵들을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아니면은 결손가정들한테 준다든지 노인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공유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식개혁형 사회공헌과 필립 코틀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의식개혁형 사회공헌은 이제 미아찾기 캠페인을 간헐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미아찾기는요, 한 해에 한 4,0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미아가 발생해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달로 치면은 굉장히 큰 숫자죠. 하루로 쳐도 매일 발생하는 미아입니다. 근데 미아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24시간 안에 찾아야 됩니다. 몇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요, 영영 못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어떠한 기업에서 미아찾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일단 119나 뭐 통지사랑 제휴를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후원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미아를 찾는 확률들을 높이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런 겁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가 이슈입니다. 다문화가 지금 이제 외국인 숫자도 한 120만 명이 지났고, 지금 기업이 이거를 좀 케어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답답한 지경에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그 위기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다문화의 사회공헌을 보시면 대부분 이주 여성들의 국내 정착과 그 자녀들의 교육에 모든 기업들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회공헌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기업들이 그 다문화의 그 여성들의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어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과정 또 어떤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면 결국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이 기업이 마지막에 다문화 여성들이나 그 가족을 위한 평생 교육원을 개설한다든지, 여러분 다문화 산후조리원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산후조리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틀립니다. 문화가. 뭐 베트남이나 다른 데는요, 고기를 안 먹는, 산후조리할 때 고기를 안 먹는 경우가, 또 잘 때 칼을 옆에 대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잡기 들어오지 말라고. 너무나 틀려요, 문화가. 음식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이러한 것들을 개설해 주는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은 평생교육은 수익도 큰 수익은 아니고, 수익을 하려고 이걸 만든 건 아니겠죠. 수익도 창출하면서 결론적으로 또 사회인들한테 많은 이들에게 또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가질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유형과 석학들의 이론들을 접목한 시뮬레이션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성공적인 미래사회공헌의 3대 조건은 말씀드렸듯이 제3세대 세 가지 유형 사회공헌에다가 우리 석학들이 얘기했던 공익과 이익을 접목시킨다면은 미래 경쟁력 우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